가른 건가? 아니면 이거 가른 건가? 새 걸로? 아니면 아니면 아니 새 걸로 썼어. 자,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그렇죠. 시간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루는 빨리 가는데, 일주일은, 더디 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일주일이 한 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좀 사고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어머니가 수술을 잘 하셨는데, 그러고 아침에 또 이게 전화를 또 드렸더니, 그 상처난 부위, 수술한 부위를 소독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상당히 아팠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괜찮다 하더라도,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만 하더라도 옛날에 제가도 정강이 쪽에 상처가 나서 소독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 당시. 근데 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 소독 분위를 아마 그 소독하고 나서 하니까 그렇게 좀 아프셨던 것 같고. 뭐 본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전화 속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보니까 뭐 당장 가서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면 가서 봐야 될 텐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관심으로 어머니가 수술 잘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빨리 다시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설을 배워야 되는데 참 소설 같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 나의 삶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타자의 어떤 삶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영역 속에 또는 내 자신 속에 상당히 많이 가까이 왔고 또 내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소설은 이 소설이 이제 작을 소자에다가 오늘 소설 배울 차례죠. 지난번에 시까지 다 했으니까 교재 다 받았죠? 교재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너 그때 너무까지 붙여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책에는 여러 작품들을 실어놨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저작권 시비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작품들을 좀 최대한 골라내고 필요한 것들만 수록하다 보니까 사실 그 1권, 2권, 3권 상중하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3권이었거든요.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감히 좀 작품들 좀 떼어내고 나중에 이제 우리 특강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이제 여기서 살피지 못했던 작품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뭐 기회를 또 가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실어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성만큼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국어 지식과 관련해서 부록표를 해놨죠. 부록. 그래서 뭐 고전 문법이랄지 풍문학사 파트, 뭐 현대문학사, 뭐 고전문학사 있습니까? 이런 가이드 다 정리해놔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직렬, 뭐 공무원 시험에서 필요한 어떤 직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직렬마다 필요한 어떤 지식을 섭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설 좀 얘기하다가 좀 다시 말이 샜습니다만은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기원적인 측면을 보면 원래 그 소자가 문학의 4대 장르 가운데 가장
뭐랄까 홀대를 받았다고 할까 소설이 홀대를 받은 장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처음 나오신 우리 학생들도 있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같이 잘 해봅시다. 알겠죠? 자, 홀대를 받았다. 왜 그럴까? 이유인즉슨 홀대는 그 앞에 보면은 그 작을 소자죠. 소자가 작을 소자에다 말하다 철자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작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바꾼다면 좀 보잘것없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이야기. 왜 그 보잘것없는 이야기였을까? 소설을 들여다보면 시시콜콜한 우리의 인생 사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뭐 시처럼 말이죠. 무슨 함축적이거나 뭔가 고도의 어떤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시콜콜한 우리들의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밥 먹는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그러죠. 눈물 흘리는 대목도 있고요. 아파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별하는 내용도 있고요. 뭐 사랑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인간의 또 추억함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소설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학이냐. 문학은 상당히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시시콜콜한 우리들의 일상적 이야기가 무슨 문학이란 말이냐 라는 점에서 이 소설이 홀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명칭상이 있어서 작을 소자에 말하다 설자를 쓴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풀으면 작은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야기다라는 측면이 강하죠. 이렇게 하면 소설가가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실제 내가 이 선생이 대학 다닐 때 보면 교수 가운데 시인도 있었고 소설가도 있었어요. 근데 시인과 소설가가 상당히 반복을 해요. 그래서 서로 말도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요. 누구의 그런 편에 섰냐에 따라서 막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기도 하고요.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특히 대학을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구하고 밥 먹었다는 것 자체도 말이죠. 눈에 가시실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특히 누가 자존심이 더 강했냐면 시인의 교수가 더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주 소설가 하면 아래로 봤던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 소설가는 마음의 또 여유로움과 마음의 또 여유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범하게 수용하고 더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그때 그 교수는 내가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좀 그러지 않았던 상당히 자존심이 강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은 뭐 옛날 일이죠. 상당히 오래전 일이니까요. 그만큼 결국 문학가들 사이에서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특히 시인에게 있어서는 소설은 문학 같지 않았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소설은 일상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물론 문학이라는 게 다 삶을 다루지만 우리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르가 뭐다? 소설이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장르는 뭐다 나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문학적 장르를 갖다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유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이에 비했더라고요. 소설은 상당히 다양한 어떤 삶의 체험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떤 삶의 체험을 해야 할 때가 뭘까? 그때가 30대다. 그래서 소설을 30대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낭만적인 시기는 언제일까요? 꿈과 어떤 희망과 또는 뭐 상상과 이런 어떤 낭만적인 어떤 측면이 강했던 때가 언제다? 20대. 그래서 시를 갖다 20대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인생에 대해서 좀 뭔가 관조할 수 있는, 사색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이란 뭔가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수필 부분을 통해서 수필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고 싶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싶다. 그러면 뭘 읽는 것이? 수필을 읽는 것이 좋다. 감성의 어떤 풍부성, 감정의 풍부성을 갖다 깨우려면 시를 읽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소위 실수라고 하는 걸까? 또는 어떤 삶의 어떤 안내자, 가이드를 결국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어느 장르가 좋겠다? 소설이 좋겠다. 그래서 미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도 소설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소설보다가 많이 읽게 되면 그만큼 삶에 있어서의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소설은 언제 발생했을까? 이 소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소설은 중국 같은 데서 이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중국에 있어서의 소설, 특히 소설이라는 명칭의 기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교재 64페이지. 64페이지 보니까 그 서양의 기원도 있고 동양도 있지 않습니까? 서양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로망이라고 하는 로망 또는 뭐 노블 뭐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뭐 스토리, 픽션 뭐 이런 점에서 오늘 많이 쓰기도 하죠. 소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용이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떤 기원적 측면 관련돼서 거의 안 나와요. 다만 동양에 있어서 동양하면 대표되는 나라 뭐 지금은 우리 한국도 유상이 높아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중심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자체가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뜻이잖아. 그런 거래요. 뭐가 되는 나라 다치?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뜻도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그 괜찮다면 좀 마스크 지금 오늘은 벗고 와도 될까? 네? 벗고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다 썼으니까 벗을 테니까 또 뭐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올 때는 내가 마스크 쓸 테니까 알겠어요?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자, 학원에 와서 뭐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 벗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훨씬 목소리 잘 들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양에 있어서는 로망, 노블, 스토리, 픽션인데 동양에서는 중국을 들어서 많이 얘기합니다. 중국에 거기 보면 시정의 풍속을 다루는 이야기처 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자 동그라미, 장자의 외물편, 장자의 외물편을 보면 거기 이제 한자가 나와서 좀 여러분들 힘들 수 있을 텐데 그다 써놓을까요? 식소설 이후 혈령이라. 식소설 이후 혈령이라. 교재 6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식소설 이후 혈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밑에 옆에 내가 해석했죠. 소설 갖다 꾸며 혈령에게 아첨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소설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왔던 것은 장자의 어디에서? 외물편에서 처음으로 소설의 명칭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설의 내용적 기호는 어디냐? 그 반고, 동그라미, 반고의 한서, 예문지에 보면 소설가자, 그런 건 내가 조금 다뤄놨네. 소설가자, 개추러, 패관, 가다망설, 도청, 도설자, 소자야라.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설가란 무리들은 대개 패관에서 나왔으니 길거리의 이야기나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곧잘 아는 것처럼 남에게 말하는 자가 지은 것이다. 있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반고의 한서 예문지를 통해서 보면 거리에 떠도는 이야기, 가담항설, 그 가담항설을 듣고 그것을 기록자가 약간의 창의성을 가미시켜 엮은 문학이다. 도청, 도설자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담항설, 도청, 도설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장르와 관련되어 있다? 소설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군문 같은 시험, 군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여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도 알아둬야 되고요. 소설의 어떤 내용적 기원, 명칭의 기원과 관련돼서 누구냐? 그래서 내용적 기호는 반고의 한성 예문지, 중국에 있어서 또는 동양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적, 즉 형식이라기보다는 명칭의 기원이 있죠. 이거는 장자의 외물편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내용적 기호에 관해서 하나 꼭 기억해 둘 한자성어는 가다망설, 도청, 도설. 알겠습니까? 가다망설, 도청, 도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관련된 장르가 대표적인 소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할 때가 있어? 가끔 뭔가 믿기지 않은 이야기, 뭔가 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또 일이 발생했을 때 뭐라는 말을 쓰게 돼요? 소설 쓰지 마라. 소설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소설에서나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 현실에서는 대체적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할 때 하는 거고, 마치 상대방의 말이 뭐처럼 들릴 때, 거짓처럼 들릴 때 소설 쓰고 있네. 이런 말 써 안 써요? 쓰죠. 꾸며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설의 가장 큰 맹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꾸며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는 짧죠. 수필도 짧죠. 근데 소설은 길어 안 길어요? 엄청나게 꾸며낸 거죠. 엄청나게 거짓을 해놓은 거죠. 그런 거래요. 그럼 소설은 거짓 이야기인데, 그럼 뭐 그다음 거짓 이야기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럼 왜 진실이 담겨 있느냐?
그것은 읽다 보면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뭐라고 하냐면 개연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 개연성. 개연성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성이라고 얘기한다? 다시 개연성. 그래서 교재 65페이지 보면 소설의 특성과에 대해서 일단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무슨 성? 허구성이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러나 꾸며낸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라면 결국 그 이야기의 어떤 소위 그 측면, 형성적 측면을 보면 사실 가치가 없는 건데 그 속에 읽는 독자라 하여금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또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래요? 마음에 있어서 좀 더 중요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이때 바로 진실성이 획득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느낀다고 해서 아까도 모두에도 잠깐 말을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느냐? 우리 삶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랬어요. 항상 병문안만 다녔던 암을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를 위해서 병문안 당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나에게 암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처음에 내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죠. 이거는 남 일인 줄 알았단 말이야. 타자의 일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소설에서 이런 어떤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을 결국 소설 통해서 많이 읽었다. 그러나 어디까지 그거는 소설 속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이웃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나의 삶 속에서 발견될 때 이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럴 때에 바로 뭐가 드러나는 거야?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 속에 진실이 발견되는 거야. 알습니까? 이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진실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개연성이라고 한다. 또는 다른 말로 가능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소설로서만 허구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 속에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실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또는 더러는 20년 전에 또 30년 전에 100년 전에 쓰여졌던 소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뭡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가 하늘을 낳는 것을 우리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옛날에 상상했어요. 근데 상상했던 결과가 오늘의 현실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어찌 보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도 될 수 있다는 점, 예언서도 될 수 있다는 점. 정리됐나요? 그런 점에서 진실성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을 결국 대체적으로 진술할 때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라고 할 때 함축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 일상적 이야기를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산문성이다. 산문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장르가 뭐다? 소설이다. 이렇게 해서 소설의 중요한 특성은 허구성, 진실성, 산문성. 그다음 뭐가 있다는 점 나갔지? 현실의 반영성. 알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66페이지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소설이라는 것이 있고,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설 파트도 있겠지만, 역사, 소설이라는 게 있을 거고, 한마디로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대로의 역사의 어떤 사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라는 게 있다. 역사와 소설의 차이점은 뭘까? 일단은 물론 앞에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삼았지만 일단 장르는 뭐다? 소설의 방점을 두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소설과 역사의 차이점은 뭘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보통 우리가 뭔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앞에 문학 일반론 배울 때 문학이라는 게 있고요. 문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점? 비문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문학의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역사가 있다든가 또는 과학이 있다든가 또는 철학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의 비문학적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비문학과 문학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자, 문학과 비문학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말해보세요. 자, 말해본다면 뭘까요? 문학과 비문학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대체적으로 형상화의
유무성이다. 그래서 문학을 할 때 문학의 용어 가운데 개념 가운데 가장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용어가 형상화라는 말이야. 알겠지? 형상화라는 말은 실감나게 표현한다는 말이 형상화야. 알겠어요? 실감나게 표현한다는 말이 뭐다 같이? 형상화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나 과학이나 철학을 형상화, 이것을 소재로 해서 형상화해 놓은 것이 바로 뭐다? 문학이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의 가장 큰 차이, 다른 점 뭐냐면 형상화됐다는 것. 알겠죠? 그러면 그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지. 어떤 것이 형상화된 것인가? 형상화라는 것은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형상화라고 한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66페이지에 있는 거야. 66페이지에 보면 이성근의 한국사,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의 기록이야. 갑신 정변의 어떤 상황을 역사서 속에서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는 소설, 김기진의 청년 김옥균이라는 소설 속에서의 그 상황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벌써 표현의 내용상의 분량을 보더라도 밑에가 훨씬 길어 안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보다 구체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말하기 쉬운 가운데 이 두 지문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두 지문을 비교한 것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겠지? 그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용어가 뭐냐면 형상화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라운 내용을 좀 더 형상화시키는 것이 뭐다 같이? 나라는 문학의 소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기 됐나요? 뭐 굳이 읽어보진 않겠지만은 앞에는 역사서 속에 기록된 갑신 정변의 상황이고요. 뒤에 나는 소설 속에서의 그 상황을 묘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어느 것이 더 리얼하고 어느 것이 더 실감 있게 표현됐는가? 다분히 나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런 점에서 형상화라는 용어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면 67페이지로 가서 소설의 3요소가 있습니다. 자, 일단 소설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 시험이 잘 나올까? 소설의 출제 경향 지우고 설명한다면 소설의 뭐다 하지? 출제 경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죠? 소설의 출제 경향. 소설 출제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본다.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봐요. 서술상의 특징.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인물들의 심리. 소설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물들의 심리가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휘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부터 출제 경향은 그게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세 가지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술상의 특징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할 수 있지. 서술상의 특징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보면 소설의 3요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럴 때 소설 3요소에서 구성과 문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 구성과 문체가 바로 소설에 있어서 서술상의 특징을 갖다가 드러내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인과 관련돼서 시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시인은 뭘 정합니까? 먼저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가의 생각을 정하죠. 작가의 생각을 전하고 작가의 생각을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표현상의 기법을 갖다가 선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도 뭐가 잘 나와? 주제를 묻는 문제도 잘 나오지만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운율과 심상을 활용한다든지 비유와 상징을 활용한다든지 시에서만 갖는 특수 기법을 통해서 작가가 어떠한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상의 특징, 표현적 기법을 동원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상의 전개 방식까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알겠죠? 그것도 나름대로의 형식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일반 어떤 그 TV에서도 보면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할 때 편집도 중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특히 시나리오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나리오에서도. 많은 장면들을 찍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편집할 것인가?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 바로 소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소설도 역시 서술상의 특징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구성과 뭐에 대한 이야기다? 문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그것을 설명한 거고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인물들의 심리. 소설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뭐 기껏했다 시인은 화자 아니면 청자 정도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시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또 주인공을 갖다 이슈로 해서 주인공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인물들 속에 뭐가 있는가요? 각각의 성격 속에 결국 요소에서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서 인물들 간의 그런 어떤 갈등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은 순간순간에 갖는 인물들의 뭐가 중요하다?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심리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답은 이것은 독해 문제죠, 독해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라고 하는 어휘 있죠. 소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양한 지역의 배경으로 삼기 때문에 뭐 전라도가 배경일 수도 있고 경상도가 배경일 수도 있고 그런 거래요. 자, 그래서 강원도가 배경일 수도 있겠죠. 특히 뭐 김유정이 있습니까? 소설가 김유정, 본범이나 뭐 동백꽃을 썼던 김유정이 있죠. 김유정은 그 고향이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는 어떠한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 강원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 특히 사투리라고 치부하기는 그렇지만은 사투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언에는 뭐가 많이 남겨 있냐면 그래서 방언의 가치가 그래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고유어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준어는 거의 50% 이상이 한자 내지는 외래어예요. 한자가 많아요. 고유어가 많다 적다? 적다. 우리가 조선 후기로부터 시작해서 한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우리 고유어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해서 기록되는 게 많아요. 결국 지배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게 많겠죠. 왜? 문자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뭐가 힘이다? 정보가 힘이다. 그래요. 정보가 힘이잖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있어 없어? 권력기관이 있죠. 경찰도 권력기관이고 검찰도 권력기관이고 뭐 국정원도 권력기관이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보가 뭐다? 힘이다라고 하는 오늘같이 더 뭐 사실 그러잖아요. 많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또한 뭐예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어떤 그 소위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다음이달지 뭐 플러스 좀 요즘 카카오가 상당히 좀 고달픕니다만 네이버달지 이런 포털 사이트 있어 없어요? 그들이 뭐야?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돼요? 네이버를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막 구글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뭐가 돼요? 단지 중개 역할을 했던 것이 그만큼 쌓였던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땀만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조작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막.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윤리 강령이 필요한 곳이 막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어찌됐든 간에 뭐 그건 딴 얘기겠고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소설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휘라는 부분. 이 어휘는 주로 이제 방언이만 나온다. 이 방언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고유어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소설 속에 그런 어떤 방언을 통해서 그 뜻을 묻는 문제가 더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복불복인데 어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뭐에 판단이냐면 이건 지식 차원이야. 지식 차원. 지식으로서 이제 관심과 지식을 통해서 쌓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물들의 심리는 뭐의 문제냐면 독해 문제야. 이건 읽기야. 읽기만 잘하면 인물들의 심리를 갖다 파악할 수 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할까? 이 상황에서 왜 이 사람은 이 인물은 이러한 말을 했을까? 그 말 속에 담긴 인물의 뭐다? 심리라고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쥐요섭의 사랑반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 읽어본 적 있어요? 거기에서 어린 오키가 나오잖아. 근데 오키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는 엄마와 아저씨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런 1인칭 관찰자. 나중에 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그때 그 아저씨가 오키를 볼 때마다 너는 어쩌면 이렇게 엄마처럼 이쁘니?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뭔만 들어?
이 어린아이는 뭔만 들어? 엄마처럼 예쁘다 해서 뭔만 듣겠어? 이 어린아이는 이쁘다는 말만 듣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의 의도는 뭐였어? 앞에가 있어, 방점이. 엄마처럼.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누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지극히 이쁜 거고, 그 엄마를 이쁘니까, 엄마가 이쁘게 보이니까 자식도 이쁘게 보여주는 것이고, 뭐 실제 엄마를 닮았다면 이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뭐가 전제가 들어가 있는가요? 엄마가 이쁘다는 거. 그럼 나의 관심사는 누구다? 엄마인 것이지. 근데 이 아이는 알아 몰라? 사실 모르는 거죠. 자기 이쁘다에만 초점 맞추는. 엄마, 제가 이뻐요? 이런 거야. 아십니까? 네? 엄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런 나름대로 뭐가 있어?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인물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는 것들, 이것도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서 방점을 두고 수업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서술상의 특징이다. 이거는 뭐냐면 소설에 대한 나름대로 이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소설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술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소설에 대한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기는 뭐가 있다? 일단 소설도 마찬가지로 작가는 무언가를 갖다가 내가 이 소설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뭘 설정한다? 주제를 설정하게 된다. 이 주제라는 것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중심 의도를 뭐라고 해? 주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우리 소설 속에서는 뭐 간단해요. 소설에서 어떤 소설의 결말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주제를 갖다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왜? 소설은 그 결론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주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온 것이 바로 뭐다지? 문체가 있는 거고, 문체. 표현 스타일이겠죠. 표현 스타일, 문체가 있겠고, 그다음 뭐가 있다지? 구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시험 문제는 문체보다는 뭐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많이 나오냐면 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구성. 그래서 이 구성을 중심으로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교재 몇 페이지 보니까 67페이지 보니까 소설의 3요소라고 해서 주제, 구성, 문체 있어 없어요? 있지. 뭐 사실 과거에 시험 문제 뭐 여전히 아직은 뭐 군문 같은 시험에서는 살아 있습니다만은 소설의 3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주제, 2번 구성, 3번 문체, 4번 인물. 시작. 인물이죠. 4번 인물.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다. 이것도 가볍게 알고 있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구성원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거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워도 되겠고, 이거 좀 더 내용거리가 있으니까 좀 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에서는 뭐가 잘 나온다? 서술상 특징이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서술상 특징. 소설에서는 서술상 특징이 잘 나온다. 자, 서술상 특징에 대해 첫 번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중심 생각,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제라고 한다.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든다는 거지 않았지? 그게 두 가지. 문체를 활용한다든가, 문체. 뭐, 대체적으로는, 짧은 다다다 방식이 있죠. 뭐, 간결체를 활용한다든가, 호흡이 필요한, 대체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 좀 더 우리가 잘 끊어져 읽어야 되는 그 문체가 만연체야. 그래서 간결체의 반대가 무슨 체다? 만연체가 있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소설은 간결체 아니면 무슨 체가 많이 사용된다? 만연체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황순원 있죠, 황순원. 황순원은 혹시 소나기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황순원 소나기 같은 경우는 어린 그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풋풋한 사랑, 짧은 사랑 이야기가 소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뭐가 많이 나와요? 짧기 때문에 문체를 그 짧은 사랑 이야기,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왜? 만남이 그렇게 길다, 짧다? 짧아. 짧은 만남 속에서 이야기, 사연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뭐,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짧게 다다다 방식, 혼문장, 우리가 소위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어 플러스 서술 한 번 되는 문장을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짧게. 문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어진 문장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짧게 다다다 형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간결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설 염상섭 있죠? 소설가 염상섭 있죠? 염상섭의 혹시 3대 들어본 적 있어요? 3대라는 거 들어본 게 아니라 읽어본 적이 있겠죠? 3대. 그 3대를 보면
뭐 조덕기랄지 뭐 조이관이랄지 조상훈이랄지 3대가 나오거든요. 3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3대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을 묘표하고자 했던 작품이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인데 그 염상섭의 3대에는 인물들에 대한 그런 소개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긴 이어진 형태의 문장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염상섭 같은 사람을 대표적인 만연체 작가다 이렇게. 그래서 소설에는 주로 간결치 않으면 무슨 체가 많이 나온다? 만연체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문체는 있죠. 우리 교재에 그런 문체 관련돼서는 뒤에다가 해놨어요. 근데 교재 몇 페이지 있냐면 문체. 자 뒤로 넘겨볼까요? 뒤에 나오면 문체가 나올 것 같아. 문체 나와라 뚝딱 도깨비야 나와라. 교재 85페이지 85페이지부터 보면 문체라는 말과 어조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문체. 이 문체예요. 문체. 표현 스타일. 그래서 뭐 우리가 앞서 우리가 문학 일반론 파트에서 잠깐 뭐 개성적 문체, 아니 문학 일반론에 앞에 비문학 파트에서 뭐 개성적 문체, 유형적 문체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 그래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교재 몇 페이지? 86페이지. 86페이지 잠깐 봐봐. 86페이지 보면 주요 작가별 문체적 특징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일단 밑줄 알아봐. 밑줄, 주요 작가별 문체적 특징. 86페이지 날개단. 86페이지 날개단 보면 주요 작가의 문체적 특징이 있죠. 거기다 형광펜으로 쫙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이광수는 대중적이고 교육적인 문체, 김동희는 짤막하고 박력 있는 문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효석 시적 서정적 문체, 현진건 아일러니한 사실주의 문체. 아일러니라는 것은 반어적이라는 얘기야. 반어적. 그 다음 이상은 부정과 절규에 찬 개성적인 문체, 김유정 해학적 토속적 문체, 최만식 판소리적 풍자적 문체, 황순원 정감적 소박하고 간결한 문체. 아까 했잖아. 간결한 문체라고. 그 다음에 염상섭 객관적 사실적 묘사 호흡이 길다 있지. 호흡이 긴 문체를 만연체라고 그래. 무슨 체? 만연체.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요 작가의 문체적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작가의 표현상의 특징, 문체적 특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작가의 개성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것도 다 개성적 문체의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체? 개성적 문체. 우리는 그 이권 배울 때 유형적 문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지. 유형적 문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제도나 사회적 요소가 반영된 문체를 무슨 문체? 유형적 문체라고 했잖아. 생각나?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또는 어떤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또는 집단에 따라서 알겠지? 지역 사회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결국 그런 요소들이 작품 속에 반영됐을 때 무슨 문체? 유형적 문체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 생각나죠? 그런 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들, 여러분들 교재 86페이지에 날개단이 되는 문체들은 전부 다 개성적 문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생각해 둘 거 같은데 문체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문체의 3요소 잠깐 설명하고요. 85페이지. 자, 문체의 3요소 보니까 첫 번째, 밑줄이나 문체의 3요소. 첫 번째 서술, 동그라미 서술. 문체의 3요소 일단 이게 뭐예요? 문체의 3요소. 문체의 3요소에는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 뭐 서술이 있다든가 묘사가 있다든가 대화가 있다든가 이것은 좀 알고 갑시다. 서술. 서술이라는 것은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개성적으로 선택된 언어나 수식, 필치 등이 주도되는 특징을 바로 우리는 문체라고 하는데 문체의 3요소는 뭐가 있다? 서술이 있다. 묘사가 있다, 대화가 있다. 서술은 작가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 서술 방식. 그러니까 작가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작가의 생각이나 작가의 판단이나 이것들 다 설명해 주는 방식. 알겠지? 이것을 서술이라고 그래요. 주로 이 서술 방식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고대 소설에서. 고대 소설에서 주로 이런 서술 방식을 많이 선택하게 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대 소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소설 부분에서도 이런 이야기 형태 또는 작가가 직접 개입해서 설명해주는 방식은 다 뭐다? 서술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이 있어 없어요? 현대 소설이긴 합니다만 이 장면을 보면 젊은 시절은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 다 털어버렸다. 어때요?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그런 어떤 과거의 삶까지도 다 꿰뚫고 설명해주고 있어 없어요? 있죠. 나중에 시점을 배우겠습니다만 그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그런 소설들이 이런 서술의 방식을 많이 선택했고 과거 고대 소설이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에서 주된 문체적인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까? 글에 있어서의 그런 전기적 특징은 서술 방식이라면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뭐냐면 묘사가 있습니다. 묘사. 묘사는 작가가 객관적 위치에서 인물, 배경,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그려나는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한다?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관찰자 시점에서 이런 묘사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황순의 별이 있어 없어요? 있죠? 황순의 별이 대체로 뭐다? 묘사,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물이나 배경, 장면 등을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는 당나귀에서처럼 우리를 늘 왜 죽여 하고 소리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당나귀가 더 날뛸수록 아이의 왜 죽연 하는 지름소리가 더 커갔다. 그러다가 아이는 문득 골목 밖에서 누이어 대런 하는 부르짖음을 들은 귀로 착각하면서 일부러 당나귀 등에서 떨어져 굴렀다. 이번엔 어느 쪽도 다리가 삐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그제야 눈물이 괴었다. 어느새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이 쏟아났다. 눈물이 괴인 아이의 눈에 내려왔다. 어때요? 인물이 나오고 인물의 모습이나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어서 마치 그 장면을 내 머릿속에 아니라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이것을 우리는 묘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묘사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세상이 되면 근데 우리가 과거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세상이 됐죠. 새로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 없어? 있겠지. 또 새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근대적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주로 묘사는 근대 소설에서 많이 활용했다. 어디에서 많이 활용했다? 근대 소설에서. 알겠죠? 근대 소설에서 주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묘사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화를 보겠습니다. 대화. 자,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보니까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말로 사건 전개와 인물 묘사에 그 기능이 있으며 대화는 자연스럽고 알맞으며 극적, 밑줄자 극적이다. 우리가 극적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냐, 물론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극적 요소를 형성하기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극장르 있어 없어요? 극장르 있죠. 희곡 같은 경우는 인물들이 나오고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죠. 그래서 이러한 대화적인 부분이 극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 현대소설은 이런 대화적인 걸로 사건이 전개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화. 그래서 이 대화는 현대소설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소설의 지문을 보면 마치 앞에 사람의 이름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 대체로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지문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지문의 주된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을 옳게 얘기한 뭐냐면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에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앞에 묘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마치 독자들이 결국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듯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앞에 서술과 관련돼서 뭐냐? 인물이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알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면 이게 서술상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같은 문체와 관련돼서 문체의 3요소 크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시작, 서술, 묘사, 대화가 있다. 묘사법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그렇다면 소설이 고대 소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서술만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만 이건 아니겠죠. 중간중간에 뭐도 섞여갈 수 있다? 묘사가 섞여갈 수도 있겠죠. 또는 어느 시점에는 대화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나 중심이 뭐다는 점? 서술이라는 거야. 됐나요? 자, 오늘날 현대소설은 그러면 모두가 다 뭐냐? 대화로만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된 표현 방법이 뭐라는 점? 대화라는 거지. 그 속에는 뭐도 있다? 묘사도 있을 수 있고 서술도 있지만 중심이 대화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소설은 무슨 중심? 대화 중심. 고대 소설 무슨 중심? 서술 중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정도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문체는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중요합니다. 구성이 중요하죠, 구성. 이 구성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펴냐면 앞으로 돌리고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주제 구성 문체 가운데 구성관에 대해서는 교재 69페이지. 몇 페이지가 있다? 69페이지가 있다. 69페이지. 69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소설에서 주제를 갖다가 전달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주제는 결국 작중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주제를 제시할 수도 있겠고, 알겠죠? 또는 어떤 뭐 이런 도 있죠. 뭐 인물들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서술자가 직접 주제를 갖다 말할 때 있어요. 그 서술자에 의해서 직접 주제가 드러날 때를 이걸 명시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시죠? 명시적. 반면에 인물들의 어떤 대화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제를 갖다 드러낼 때를 이거는 암시적. 뭐다 같이? 암시적. 따라서 주제 제시 방법은 뭐가 있다? 명시적과 암시적이 있다. 아무래도 고대 소설 같은 데는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권성징악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주제가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명시적인 것이 많고, 오늘날 현대 소설은 주로 뭐가 많다? 암시적이 많다. 그거 하나 보고 갑시다. 67페이지 보면 주제에 있어서의 명시적인 방법 있습니까? 그 명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굳이 주제를 갖다가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해도, 분석을 통해서 주제를 알려고 하지 않아도 주제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특별히 보면 거기 주제 명시적 방법 하나 볼까? 작가가 자신의 직접적인 진술에 의해서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명시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소설일까요? 교훈 쪽 소설이나 계몽 쪽 소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적어나오자는 어떤 뭐랄까 목적성을 잘 드러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좀 더 쉽게 드러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숨겨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분석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이 계몽 소설이나 교훈 쪽 소설은 주제 제시가 대부분 명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더 매력일까? 명시적인 것이 매력일까? 아니면 암시적인 매력일까? 암시적인 것이 더 매력이 있겠죠. 왜? 수험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암시적인 것이 더러 나올 수 있겠다. 또는 어떤 지문이 주신 상태에서 이 지문 속에 이 작품의 소설의 제시 방법은 명시적이다. 또는 암시적이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할 줄 있어야 되겠죠.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 볼까요? 자, 거기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한숙의 금당 벽화 있었어요. 있죠? 정한숙의 금당 벽화의 마지막 대목에 그것은 조국에 대한 담징이 뭐였다? 충성이었다. 알겠지? 따라서 그 충성을 통한 예술혼을 이겼던 것이 정한숙의 금당 벽화였는데, 우리는 그 담징의 그런 그림, 그 그림이 길게 된 동기가 바로 그 담징의 나라를 갖다 사랑하는 마음, 충성심이었다라는 것을 그 일련의 어떤 그 담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전개하면서 결국 그가 그림을 그려냈고, 그 그림을 그려낸 것이 바로 뭐였다? 충성이었다. 누구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술자가 직접 말해줘, 안 말해줘? 말해주죠. 그래서 예술리꿀 뭐다 시죠? 충성. 예술리꿀 뭐다 하죠? 충성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굳이 뭐 하지 않더라도 그 담징의 행위가 결국 예술적인 것이 바로 충성이었다, 조국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서술자가 설명해주고 있지. 이런 것들 명시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암시적인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재에 있어서 보면 68페이지. 자, 68페이지를 갖다가 암시적인 것을 다른 말로 함축적이라고 해놨어. 뭐라고 했다 다시? 함축적. 이해됐나요? 자, 명시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 시작? 함축적이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특별히 보게 되면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이 있죠. 자, 이런 함축적 방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함축적 방법이냐 봤더니, 인물의 대화나 행동, 배경과 분위기, 줄거리 등 전체의 구조를 통해 암시적으로 제시되는 것인데 있죠. 대부분 순수 소설 같은 경우가 이런 암시적인 방법, 함축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제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죠. 이상의 날개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 제시되고 있습니다. 날개야 날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나와 있습니까? 자, 날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소재의 상징성, 그리고 그것을 비상의 어떤 뭐예요? 결국 도구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은 날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날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결국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또한 날개가 있는 것은 주로 뭐죠? 새죠. 날개가 있는 새죠. 새가 갖는 일반적인 어떤 상징성은 자유입니다. 뭐다라는 점? 자유. 그러니까 결국 날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었던, 자기 어떤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래요. 내 말 좀 이해되겠죠? 그것이 이제 정말 자존심을 구기고,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있어서 배알도 없는 그런 어떤 삶. 아내가 몸을 파는데 그 아내의 몸을 파는 그런 결국 겹방에서 지내야 되는 나의 어떤 신세들이 있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뭐 해야 되는? 애써 묵인해야 되는 이런 어떤 처지 속에서 갖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그잖아요. 그렇죠? 애써 그것을 갖다 뭐 하려고 하지만 외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현실이잖아. 현실을 완전히 외면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런 것들이 갖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그래서 그 안에의 이유, 구석진, 그런 겹방에 있어서의 공간, 그런 폐쇄성에서 뭐 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뭐 하는 건 같지? 좀 벗어나고자 하는 지금의 모습은 나의 참된 모습이 아니잖아. 나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어떤 뭐랄까 욕망, 이것이 뭘로 표출됐다? 날개로 표출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죠? 그래서 그 날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속된 삶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삶이 자유롭고, 이 삶이 나에게 복되고, 이 삶이 나에게 있어서 만족하는 삶의 공간이라면 굳이 뭐가 필요 없다? 날개가 필요 없죠. 그러한 거래요. 날개를 인다는 것은 난다는 것이고, 난다는 것은 지금의 나의 현실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한히 뭘 통해서? 날개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반복을 통한 주인공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상징성을 통해서, 또는 저희 함축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쉽게 잘 나왔던 작품인데요. 그 밑에 보면 하근찬의 순환이대 있어 없어요? 있죠? 순환이대. 그 제목을 보면 알겠죠? 순환이대가 뭘까요? 순환이대. 순환이대는 2대에 걸쳐 순환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팔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들은 6.25 전쟁을 통해서 다리 한쪽을 잃어버리게 돼요. 둘 다 불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부자가 됐죠. 그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냥 전쟁터에 나가지 마라. 결국 뭐 독자니까 너는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이 아들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자,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플랫폼에 갔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내렸는데 아들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잘못 알았나? 내 아들은 오지 않는다?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해서 포기할까라는 생각에 한 남자가 내리게 되는데 목발을 짚고 내리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그 아빠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뭐가 됐다? 다리 한쪽이 허전한, 바지 한쪽이 허전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났어요. 그 화는 뭐냐면 아들의 미움에서 오는 화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걱정이 많다 보니까 화가 난 거거든요. 왜? 뭔가 신체가 불완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삶에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것. 팔 한쪽 없이 살았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삶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 알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아들이 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아들이 괜히 그 고집 피우고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미운 겁니다. 아십니까? 심리적인 미운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걱정이 더 앞서니까 그런 걱정 속에 미움이 왔던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집을 향해서 오는데 뭐가 있는가요? 개울이 나타난 거예요. 개울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발을 짚고 있는 아들은 건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개울에 빠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목발을 짚고 또 개울을 건너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 개울이 바로 뭐가 되냐면 당면에 있는 현실적 고난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다음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좌절과 절망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그동안에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수술받고 기차를 타고 올 때까지는 그렇게 뭐 남들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목발을 갖다 짚고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개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건너가야 할 강이거든요. 누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 머뭇거리는 아빠는 한쪽 팔이 없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외나무다리를 잘 건너갑니다. 왜? 그런 것도 먼저 시행착오도 거칠 것 같아. 두 팔이 없는 가운데 한쪽 팔만 있다면 중심을 잘 못 잡을 것도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건널 수가 있어서 아버지도 이겨낸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아들 차례. 아들이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겨낼 수가 지금 상황은 없는 거죠. 그래서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는데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서 그 아들을 업고, 알겠어요? 업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술기가 있다는 것은 아직 취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그 아들을 업고 건너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의지가 더 돋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알겠지? 아직 술기는 있었으나 얼마나 정신을 집중하고 내 자식을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했으면 다음 같은 상황으로 연결되는 건 용케 몸을 가누며. 알겠습니까? 알겠죠? 뭐의 사랑이 더 강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서도 무너진다면 내 자식 또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여줘야 돼. 우리는 할 수 있다. I can do. We can do를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는 것이었다. 외나무 다리. 이 외나무 다리가 갖는 상징성이 뭐라고요? 그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많은 고난도 있겠지만 현재 당면에 있는 고난의 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관문을 극복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널 도와주마. 우리 같이 협력하여 이 다리를 건너가자라고 하는 무언의 그런 아버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모습 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바로 지금에 있던 난국,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 환경으로 돌려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용머리째가 나온 거예요. 이 용머리째는 지금 바로 생긴 게 아니죠. 태고 쪽부터 그 언제부터 그 용머리째는 있었겠지. 그 용머리째가 이 두 부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용머리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존재입니다. 이 객관적인 존재를 통해서 역사를 확인케 하는 거지. 그래, 그 용머리째는 오랜 세월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요. 많은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용머리째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누가 증명하고 있는 거야? 용머리째가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용머리째에게 뭐라고 있는 거야? 그래 너희들 모습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용머리째가 이 관계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결국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뭘까? 문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개인의 삶이랄지 한 가정의 삶을 다룬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추구하게 된다. 뭘 추구한다? 보편성.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이 일반적 체험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그거거든요. 특수성이 일반성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자의 삶의 체험이 두 부자의 삶의 체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두 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과거에 우울했던 그런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명분도 없었던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일본에 의해서 이끌어졌던 그런 전쟁 가운데 결국 징병돼서 끌려가서 불구가 된 아버지의 삶과 6.25라는 것도 전쟁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물론 북침했다 여러 가지 이유도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뭘까요? 열강들의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국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인된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들에 의해서 전쟁이 치러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역사는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한 역사였지. 주체가 되지 못한 역사니까 정상적인 역사야? 비정상적인 역사야? 비정상적인 역사는 거지. 그 비정상적인 그런 역사를 두 부자의 불구된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구된 비정상적인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잡으려면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나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것이 뭡니까?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게 근본 원인이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이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문제로, 우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걸로 잘못 착각해서 6.25 전쟁 이후에도, 전에도 좌익과 우익으로, 지금도 역시 뭡니까? 좌파, 우파. 싸우고 있어, 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죠? 아, 그러잖아. 뭐, 지금도 무슨 좌파, 우파. 오늘도 뉴스 보니까 무슨 좌파, 소위 주사파,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협치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강경책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민주당이라는 야당 당사를 갖다가 막 무슨 압수수색 한다고 하고 막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거예요. 그 근본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내부가 아니었단 말이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런 환경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이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 우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 속에 결국 이 두 부자는 뭐가 된 거예요? 불구가 된 거예요. 바로 우리 역사. 근현대사는 바로 이와 같은 불구된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역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들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야. 갈등을 해서는 안 돼. 지금 남북한에 갈등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남한에서도 우리 갈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엄중한 시기입니까 지금.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올바른 역사요. 그렇게 역사는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흘러온 거예요. 그걸 지켜본 객관적 존재물이 뭐예요 다 같이? 용머리죄란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그 용머리죄 갖는 상징성이 그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정의됐죠? 그리고 이것이 바람직한 지금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부자의 아픔을 다룬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근현대사에 가졌던 민족적 그런 아픔을 두 부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아픔을 취하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소설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작가의 중심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우리가 이제 69페이지 보면 소설의 구성이 나와야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거리 많기 때문에 또 시간이 오버되면 너무 길어져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배울 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쉬었다 합시다.